지금부터 김동영 장관께서 2014년도 국무조정실 업무 관련 사전 브리핑을 시작하시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입니다. 명절 잘 세시고 되게 새해 복 많이 받으셨으면 좋겠네요. 지금 조금 기다려서 죄송합니다. 인포그래픽스 아마 마지막 수정 작업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우선 제가 기다리시니까 시작을 하고 지금 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모레 2월 5일 저희 국무조정실에서 대통령께 업무 보고를 합니다. 금년도 그 업무 보고가 모레 시작을 해서 그 대통령 취임 1주년 되는 즈음까지 해서 약 9차례에 걸쳐서 업무보고가 지금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국무조정실이 작년에 저희 헌정사상 처음으로 대통령께 업무보고를 했습니다만 금년에는 전체 업무부처 맨 처음으로 국무조정실 업무보고를 하게 됐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저희 국무조정실이 첫 업무보고를 하게 되는 의미는 작년 초 새 정부 출범 이후에 140개 국정과제에 대한 국정과제 평가 시스템을 전면 개편해서 평가를 마쳤습니다. 오늘 정무업무평가위원회 회의를 거쳤고 지금 저희 계획으로는 다음 주 화요일 법상 요건인 국무회의에 보고를 한 뒤에 최종적인 것은 발표를 하려고 합니다만은 저희가 첫 번째로 업무 보고를 하게 되는 배경은 그와 같은 국정과제 평가 전체에 대해서 제가 마무리를 지면서 국정과제 추진과 이행의 틀을 마련했다고 하는 의미, 그리고 2년차 이후에 국정과제 추진의 방향, 국정운영의 방향에 대해서 저희가 작년 평가 결과에 따라서 잘한 점은 무엇이며 또 시사점 또는 개선할 점, 보완할 점 이런 것들을 업무보고 처음으로 대통령께 보고를 함으로써 저희 뒤에 이어서 하는 부처들이 국정과제 추진이나 또 부처의 정책 추진에 있어서 가이드라인 내지는 참고하도록 하는 것이 저희 국무조정실이 첫 번째로 업무보고를 하는 의미라고 생각을 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140개 국정과제에 대한 평가와 또 그와 같은 국정과제를 지원하기 위한 과제들에 대한 평가, 그리고 이 두 개를 합친 기간 평가를 마쳤습니다. 결론을 한마디로 얘기를 한다면은 작년도에는 국정과제 추진과 이행의 틀을 마련한 해였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새 정부 출범하고 1년 차에 당장에 어떤 큰 성과를 기대하는 것이 다소 좀 성급한 점도 없지 않아 있겠습니다만은 많은 과제에서는 성과를 냈었고요. 또 일부 과제에 있어서는 입법 지연이라든지 또 재정상 여건 또는 부처 간의 협업 미비 이런 것으로 인해서 당초 의도한 성과보다 조금 아쉬운 그런 결과도 좀 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평가 결과는 지금 계획으로는 내주 국무회의에 보고를 한 뒤에 공식적인 것들은 발표를 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지금 저희 국무실 직원이 인포그래픽스를 나눠드렸습니다만 그 내용을 가지고 간략하게 모레 대통령께 보고할 내용을 브리핑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작년도 국정과제 평가입니다. 보시면은 조금 이해 편을 돕기 위해서 평가 개요부터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평가 개요는 전체 평가는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국정과제 평가고 다른 하나는 국정과제 지원 평가입니다. 각각 비중은 60대 40이고 이 두 개를 합쳐서 부처별 종합 평가를 하게 됩니다. 조금 세분화해서 보신다면은 국정과제 평가는 다시 목표 달성도가 60%,
집행 이행도가 40%가 되겠습니다. 국정과제 지원 평가는 5개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인포그래픽스에는 중요한 4가지가 되어 있습니다. 비중이 높은 것이 규제와 일자리입니다. 이 2개를 합쳐서 50%, 협업과 홍보가 각각 20%씩입니다. 이와 같은 것들을 다 합쳐서 국정과제 평가와 국정과제 지원 평가가 나오게 되며 이 2개를 합치게 되면은 부처별 종합 평가가 나오게 됩니다. 국정과제 평가부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국정과제 평가는 140개 과제를 평가를 했습니다만은 29개 과제가 우수과제, 84개가 보통, 27개가 미흡으로 나왔습니다. 이와 같은 결과를 4대 국정 기조별로 나눠보면은 평화통일 기반 구축이 17개 과제 중에 7개가 우수과제가 나와서 우수과제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국민행복은 64개 과정에서 14개, 문화형성은 20%, 경제부흥은 42개 중에 6개가 우수과제로 나왔습니다. 아까 잠깐 모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결론적으로 정리해서 말씀을 한마디로 든다면은 작년도는 국정과제 추진과 실행의 기반 마련에 의미가 있었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일부 과제는 성과를 시현했습니다만은 일부 과제는 입법 지연, 부처 협업 미흡 등으로 성과 창출에 다소 한계가 있었습니다. 금년도 이후는 작년에 만들어 놓은 그 틀 기반으로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를 본격적으로 내기 위해서 매진하는 그런 시기가 되어야 되겠으며 저희 국무조정실과 또 다른 모든 부처가 앞으로 계획되는 업무 계획을 통해서 그와 같은 내용을 구체적으로 대통령께 보고드리는 그런 내용으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국민 만족도는 이게 7이 만점인 스케일입니다만 그 척도 스케일입니다만은 보통과 약간 만족 중간 정도로 나왔으며 계층별로 보게 되면 노인과 저소득층이 조금 상대적으로 만족도가 높았고 중소기업과 청년의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다소 낮은 편이었습니다. 국정과제 지원 평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40%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크게 4가지 항목을 말씀드렸는데 부처 간 협업이 첫 번째입니다. 25% 비중을 그 안에서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2가지로 저희가 평가를 했습니다. 하나는 국정과제가 주간 부처가 있고 협조 부처가 있는데 주간 부처가 받은 국정과제 점수가 협조 부처에 따라가는 것으로 해서 한 점수가 60점, 나머지 40점은 각 부처별로 모든 자기 부처에 해당되는 과제와 협업을 하고 있는 부처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했습니다. 일종의 설문조사를 해서 그게 40점입니다. 그 2개를 가지고 했더니 뒤에 있는 부처 간 설문조사를 통한 만족도는 82.4%가 나왔고 국정과제 협업부처의 점수는 75점으로 나와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협업에 공감되는 그 어느 때보다도 정부 내에서 형성이 됐는데 협업 성과는 조금 더 제고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결론 났다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규제 개선은 중요한 일자리 규제 홍보 협업 4개의 평가 항목 중에서 가장 점수가 낮았습니다. 규제 만족도도 69.4점에서 67.9점으로 조금 다소 하향 조정이 돼서 만족도도 조금 저희가 미흡한 점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이유는 그 파워포인트 자료에 자세히 나눠드렸습니다만 여러 가지 서비스 규제라든지 덩어리 규제, 또 규제 틀 문제, 또 지방자치단체 규제와 의원입법 규제 등등 구조적인 원인에서 비롯되는 점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일자리 창출과 정책 홍보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정책 홍보에서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핵심 과제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많이 높였는데 여러 항목 중에서 기관장의 홍보 활동과 뉴미디어 활용 측면은 조금 제고할 필요가 있겠다. 됐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은 파워포인트 내용 속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두 번째로 부처별 종합평가입니다. 우수기관을 저희가 하면서 우수기관의 특징을 뽑아왔습니다. 아까는 제가 설명을 생략드렸습니다만 국정과제 잘된 과제와 미흡한 과제의 특징도 제가 분석을 해서 파워포인트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우수기관의 특징은 크게 4가지를 요약할 수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스스로 목표를 설정할 때 높은 목표치를 설정하고요. 또 평가 지표를 이행도보다는
성과 중심의 평가 지표를 낸 부처가 비교적 우수기관 중에 많이 들어갔습니다. 또 현안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적극적인 갈등과 이견을 해소한 부처가 이 우수기관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수기관의 최종 결과는 다음 주 화요일 국무회의 후에 이 국정과제 평가와 함께 저희가 발표를 할 예정이 있습니다만은 파워포인트 내용 속에 우선 안으로 해서 우수기관, 이번에 포상대상이 되는 기관, 장관급 기관 3개 부처와 차관급 기관장 부처 3개 청은 파워포인트에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과 조치입니다. 이와 같은 국정과제와 국정과제 지원평가, 부처별 종합평가의 내용은 저희가 각 부처의 평가 결과를 통보하고 환류를 시키도록 할 생각입니다. 140개 과제별로 한 건 한 건 전부 다 성과와 문제점, 개선과 보완사항을 통보를 하고 2월 중에 각 부처로부터 개선 계획을 받을 예정입니다. 이 내용들은 저희가 국무회의 지급 계획은 마치게 되면 적절한 기회에 공개를 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내용은 이번 주부터 시행되는 각 부처 업무 보고 내용 속에 포함시키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연중 내내 저희가 개선 이행사항을 점검을 할 계획이 있습니다. 기관 및 개인 포상을 할 예정입니다. 평가 우수기관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3개 장관급 기관과 3개 차관급 청에 대해서 저희가 포상을 하고 우수과제도 저희가 140개 과제 중에서 지금 계획으로는 3개 정도를 뽑아서 포상할 계획이겠습니다. 또 개인에 있어서는 저희가 특별히 이 국정과제 추진에 있어서 모범이 되고 남다르게 노력하고 성과를 낸 3명의 공무원과 1명의 공공기관 실무 책임자에 대해서는 지금 포상을 하겠다는 것이 현재의 아닙니다. 시사점입니다. 이와 같은 평가 결과 우수과제 요인 분석은 첫 번째로는 부처 간 협업이 잘 된 과제, 또 원칙적으로 대응을 한 과제, 또 현장에서 발로 뛰면서 했던 과제들이 저희가 결과적으로 우수과제를 뽑아놓고 거꾸로 분석을 해보니까 그 같은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파워포인트 오른쪽에 있는 것들은 그와 같은 과제 내지는 세부 과제 이해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미흡 과제가 27개가 나왔는데 저해 요인이 무엇이었는지 저희가 분석을 해서 철저하게 관리 좀 해야 되겠다는 시사점을 얻었습니다. 첫 번째가 입법 지연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외척법 같은 것도 굉장히 늦게 이제 법이 통과가 됐고, 또 서비스 기본법이나 관광진흥법 같은 경우는 아직 통과가 안 되는 상태입니다. 이런 과제들이 상대적으로 낮은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 서로 간에 중복되는 카운팅이긴 합니다만 27개 과제 중에서 협업 부진이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였던 과제가 6개, 선제적 대응이 부족했던 과제가 27개 중에 10개, 또 잘못된 관행이나 부정비리 사건과 관련된 과제가 27개 중에 10개였습니다. 물론 이 과제 간에 서로 중복되는 과제가 있기 때문에 이 합이 27개가 큰 위기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세 번째로는 성과와 실적 간의 차이가 극복할 필요가 있다는 뜻입니다. 과제를 통해서 저희가 의도했던 성과와 부처가 실적이라고 제시한 것 간에 다소간의 갭이 있었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성과보다 집행 이행도에 치중을 많이 했습니다. 90% 정도가 이제 성과 이행도를 달성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 성과 지표 달성은 조금 낮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집행 이행도보다 성과 이행도가 조금 낮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이와 같은 결과의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는 저희 평가의 성과 지표의 55%가 투입 지표입니다. 결과 지표가 37% 정도 했는데 이런 것이 한 원인이 아니었는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평가를 마무리하면서 투입 지표를 산출 지표로 저희가 바꾸겠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까지는 들어가는 문을 통제하고 평가했다면 앞으로는 나오는 문을 저희가 통제하고 평가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국정과제를 좀 전략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시사점을 얻었습니다. 과제 간의 우선순위, 매김이 좀 있어야 되겠고요. 또 과제 간의 키높이와
포괄 범위가 다른 점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 일부 좀 조정, 또 과제 간의 정합성 제고, 또 국민 체감 과제의 역량을 좀 모아야겠다 하는 시사점을 얻었습니다. 이상이 이제 작년도 국정과제 평가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금년도 국무조정실 주요 업무 추진 계획입니다. 앞에서 보고드린 국정과제 평가 결과를 기초로 해서 저희가 4가지의 핵심 전략을 세웠습니다. 첫 번째는 국민중심 국정과제 관리입니다. 국민의 삶을 변화시키겠다고 하는 목적이 되겠습니다. 보시면은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금년에는 국정과제 추진 기반을 마련한 해라면은 금년도는 성과 중심으로 국민 삶의 변화를 이끌어내겠다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국정과제를 일부 보완하겠습니다. 통합 조정할 것들이 있고 일부 제외할 것들이 있고 일부 추가할 것들이 있습니다. 이 중에는 과제 자체를 일부 좀 손을 봐야 될 것도 있지만 세부 과제 좀 손을 볼 것들이 있어서 상황 변화에 따른 내용 조정이라든지 과제 간 키높이 조정, 또 완료 부처나 부처의 일상 업무가 국정과제에 되어 있는 것들 또는 현실 적합성이 현저하게 결여된 과제들 이런 것들은 좀 손을 보고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을 포함한 금년도 국정운영 방향이나 부처 업무 보고에서 나온 중요한 내용들을 일부 반영을 해서 국정과제 내용을 일부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우선 순위 과제를 중점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이것은 좀 번거스러우시지만 그 다음 인포그래픽스를 가지고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조금 중요한 내용이라서 제가 별도로 한 장을 만들었습니다. 세 번째 인포그래픽스를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40개 국정과제가 있습니다만은 제가 2가지 측면의 변수를 넣어서 금년도에 중점 추진할 것들을 따로 좀 정리를 했습니다. 2가지 변수는 첫 번째로는 금년도 그 국정운영 방향이 되겠고 두 번째로는 국민이 원하는, 국민이 바라는 수요가 무엇인지 이 2가지를 함께 넣은 것입니다. 맨 위에 국정과제 우선순위 파악이라고 하는 제목에 있는 게 이제 그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그 1사분면, 2사분면, 3사분면, 4사분면 이렇게 주요한 과제들이 지금 나와 있습니다. 이 중에서 유지 강화 과제는 계속해서 그 중점을 넣어서 추진할 과제들이 되겠고 단기 중점 과제는 빠른 시간 내에 하여튼 핵심 역량을 쏟아부어야 될 것이 되겠고 밑에 장기 관리 과제는 좀 길게 보면서 호흡을 가져가야 될 것들 또 오른쪽 하단 4사분면은 정책 효과 강화 과제입니다. 그 위에 것 과제들이 의미가 있는데 동그랗게 3개의 서클로 그려져 있습니다. 그 오른쪽 보시면은 2014년 국정운영 방향은 크게 3가지입니다. 대통령께서 연두 기자회견에서 밝혔지만 경제혁신, 국민 역량 통일 기반입니다. 그 파란색 서클로 되어 있는 창조경제, 민생경제가 이 경제혁신과 매칭이 되는 것이 되겠고요. 연두색으로 되어 있는 안보, 한반도 프로세스 이것이 통일 기반과 서로 매칭되는 국민들이 바라는 정책 방향이 되겠고 그 밑에 주황색이 국민 역량 과제라고 할 수 있는 창의교육, 맞춤형 고용복지, 사회통합입니다. 왼쪽에 있는 이 1사분면부터 4사분면까지는 국민이 바라는 정책을 시간과 중요도를 가지고 한 것들이 되겠고 오른쪽은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 등을 포함을 통해서 발표한 금년도 국정운영 방향입니다. 이 2가지를 같이 해서 넣었을 적에 이와 같은 것이 나왔고 두 번째 보시면은 우선순위 명확한 설정을 위한 분석을 저희가 크게 2가지 방법을 가지고 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네트워크 분석입니다. 이게 보시기가 조금 글자가 작습니다만 여기 있는 작은 점들이 140개 국정과제입니다. 이 과제 간에 서로 영향을 미치는 상관 분석을 소위 그 네트워크 분석을 통해서 했는데 화살표가 많이 몰리는 것들의 그 점이 커집니다. 보시면은 파란색 점, 빨간색 점, 연두색 점이 있습니다. 요것들이 커진 점 중에서 앞에 말씀드린 경제혁신, 국민 역량, 통일 기반에 해당되는 과제들입니다. 이렇게 과제를 뽑아보니까 모두 17개가 나왔습니다. 이 과제는 국정과제의 단위보다 조금 큰 단위입니다. 17개는 국정과제들이 몇 개씩 모여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게 네트워크 분석이 되겠고 오른쪽에 FGI 조사입니다. 이 포커스 그룹 인터뷰인데 전문가들 상대로 이 경제혁신, 국민 역량, 통일 기반 부문에서
가장 시급하게 해야 될 것들이 무엇인지를 저희가 조사를 한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대표적인 예를 쭉 뽑아놨습니다. 이 두 개의 분석을 토대로 해서 3번에 보시면은 우선순위 국정과제를 도출했습니다. 17개 국민체감, 국정과제 50개가 되겠습니다. 물론 이 국정과제 50개는 조금 저희가 더 손을 좀 봐야 되겠습니다만, 또 부처 간 협의도 좀 해야 되겠습니다만, 일단 그 바로 위에 네트워크 분석에 있는 좀 커다란 점, 파란색, 그 주황색, 연두색 점을 써놓은 곳들이 17개입니다. 경제 혁신 과제가 9개가 되겠고요. 국민 역량이 7개인가요? 6개인가요? 6개, 통일 기반이 2개가 되겠습니다. 그 과제별 옆에 숫자는 관련되어 있는 국정과제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서 경제혁신 부문에서 투자 활성화, 국민체감 17개 중에 하나죠.에 딸려있는 국정과제는 3개가 됩니다. 그 다음에 그 빨간색 괄호로 되어 있는 글자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입시, 취업, 보육, 노후, 주거인데 이것은 대통령께서 연두 기자회견에서 얘기하는 우리 연령대별 5대 불안입니다. 그런 것들이 안에 포함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것은 그 17개 국민체감 중에서 하나를 예를 뽑았습니다. 그 국민 역량 하단에 있는 노후생활 안정을 오른쪽 예를 뽑아봤습니다. 노후생활 안정은 크게 3가지의 컴포넌트로 구성되어 있는데 소득을 좀 보장해 주는 거, 건강을 챙겨주는 거, 일자리를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각각의 이 그룹 속에 국정과제가 하나에서 3개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노후생활 보장부터 국가 평생학습 체계 이르기까지 6개 국정과제가 이 노후생활 안정이라고 하는 국민체감 카테고리에 들어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밑에 보시면은 대표적인 성과 지표로 노인 가구 빈곤율이라든지 노인 일자리 숫자 이런 것들이 남아 있습니다. 다시 그 전장으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이 부분이 좀 중요해서 자세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1번에 우선순위 과제 중점 취지는 2개의 서클로 해가지고 해서 공통점을 찾아냈다는 말씀이고 네트워크 분석과 FGI 분석을 통해서 국민체감 17, 국정과제 50을 했다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부처 간 작업반을 만들 생각이고 이 과제는 특히 국민들로 하여금 그 성과의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서 국민체감 패널을 저희가 구성해서 운영할 생각입니다. 세 번째로는 성과 중심 관리 평가입니다. 아까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작년도 평가에는 성과 지표 중에 성과 중심이 약 44.7%가 이제 였습니다. 투입 중심이었습니다. 이것을 44.7이 성과 지표죠. 그것을 70% 이상 올리겠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투입 중심에서 성과 중심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들어가는 문이 아닌 나오는 문을 통제하는 평가 지표를 70% 이상 만들겠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국정과제 평가 있어 아까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목표 달성도가 60, 이행도가 40이었는데 금년에는 목표 달성도를 80, 이행도를 20으로 조정을 해서 목표 달성도에 중점을 두겠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옆에 그 신호등 책에 저희가 이 녹색불, 노란불, 빨간불 만든 거 기억하실 겁니다. 작년 연말에 노란불이 15개였습니다. 미흡과제였죠. 이번에 저희 평가로 해서 27개가 나오기 때문에 만약에 다음 주 화요일 국무회에서 이제 최종 확정이 된다면 노란불은 이제 27개가 점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작년도에는 진도 위주로 이 불을 점등했는데 금년도에는 성과와 진도를 같이 보겠으며 또 일부 민간 평가단의 의견을 반영해서 저희가 이 점등을 함으로써 국민들의 인식과 차이를 좀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핵심 전략은 비정상의 정상화입니다. 기본을 바로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국무회에서도 보고 드리고 우리 보도 설명을 드린 것처럼 국정운행의 양대축이 한 축은 국정과제 추진이고 다른 한 축은 비정상의 정상화입니다. 이미 80개 과제를 선정을 해서 10대 핵심 분야에 48개, 단기과제 32개를 했습니다. 4개의 방향으로 비정상의 정상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정부 공공부문부터 개혁하겠습니다. 그 조금 구체적인 내용은 생략을 하고 인포그래피스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이미 나눠드린
파워포인트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두 번째는 국민과 쌍방향 소통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웹사이트를 저희가 오픈을 해서 공개를 했고요. 국민들부터 제안을 받아서 제가 보고받기로는 1월 말까지 288건의 제안이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국민과 쌍방향으로 소통하면서 계속해서 소통을 하겠고요. 2차 비정상의 정상화 과제는 국민 제안을 중심으로 해서 7월 1일, 7월 초에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정상화 대표 브랜드 과제를 제가 추진하겠습니다. 금년도 정부의 대표 브랜드 과제는 2개입니다. 하나는 공공기관 개혁, 두 번째는 개인정보 유출 근절입니다. 요거는 범정부적인 브랜드 과제가 되겠고요. 이와 별도로 부처별 대표 과제를 만들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처별 대표 과제의 예시는 역시 파워포인트에 나와 있습니다. 네 번째는 임기 내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정상화 추진 협의회를 이미 구성을 해서 제가 그 회의를 주재하고 있습니다. 또 이 비정상의 정상화 추진 성과를 금년도 기간 평가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규제 혁신이 되겠습니다. 크게 저희 목적은 투자와 경제의 활성화 되겠고요. 크게 5개의 방향을 대통령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규제 총량제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규제 신설에 상응하는 기존 규제를 폐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기준은 규제 신설 비용을 원칙으로 하되 규제 파급 효과를 감안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국민 안전 등 일부 예외되는 규제에 대해서는 신축적으로 적용을 하겠습니다. 저희가 정기국회 때 개정 법안을 내는 것을 목표로 해서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네거티브 규제 방식과 일몰제 확대입니다. 경제 규제를 아주 원점에서 재검토해서 그동안에는 작년에는 기업의 직접적인 활동에만 국한했습니다만은 이제는 경제 규제 전반으로 제가 확대를 해서 폐지하거나 또는 네거티브로 전환하도록 하겠고 당장의 네거티브 전환이 곤란한 것들에 대해서는 효력 상실형 일몰제를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서비스 규제 개혁입니다. 이것은 이미 기재부 중심으로 5개 서비스 산업에 대한 논의가 있었으며 각 주제별로 주무부처가 반장이 되는 TF를 이미 구성이 됐습니다. 의료, 금융, 소프트웨어, 관광, 교육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하반기에 지금부터 추진해서 하반기에 관련 법안과 제도를 바꿀 수 있도록 범정부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는 지자체 규제 개혁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중앙정부에서 의욕적으로 규제 개혁을 많이 하고 있지만은 지자체의 이 제도와 법령 또 공무원들의 이 관행이 바뀌지 않으면은 일선에 있는 국민들이나 기업에서 피부로 체감하는 데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미 구축한 규제통합 정보 시스템을 실시간으로 관리해서 중앙정부의 규제 개혁을 바로 지방정부에 알려주고 지방의 조례나 규칙 등이 바로 개정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또 지금 말씀드린 건 이제 중앙정부의 위임 규제가 되겠습니다. 지자체의 자체 규제는 저희가 자율 경쟁을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자체 규제 지수를 개발해서 공개하고 공표함으로써 일종의 어떤 오피니언 프레셔로 해서 지자체 간의 경쟁이 좀 유도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그와 같은 성과가 우수한 지자체에 대해서는 재정을 포함한 인센티브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5번째는 의원입법 규제입니다. 우선 첫 번째로는 부처의 청부 입법을 제가 최대한 억제토록 하겠습니다. 여러 번 부처에 시달했습니다만 아직도 행정 편의적인 목적이라든지 또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서 이 의원 입법을 원용하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만은 의원 입법을 갔을 경우에 거기에 같이 포함되어 있는 규제들이 걸러지지 않고 가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주 정말 불가피한 경우를 빼놓고는 청부 입법을 원천적으로 정부 내에서 금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입법법이 있는 국회에 대해서는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 되겠습니다만 제가 가능하면 국회와 좀 협조를 구해서 의원 입법으로 통과된 법에 대해서도 사후 규제 영향 분석을 실시하고 좀 공개할 수 있도록 의회와 협조를 좀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공개를 통해서
이 규정의무 분석에서 아주 문제가 심각한 경우에는 법 개정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선제적 국정현안 관리가 되겠습니다. 국정 추동 요구를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그 파워포인트에 보시면 재미있는 분석을 제가 해놨습니다. 앞에 이 이슈 진행 단계별 대응 전략을 만들기 위해서 이미 지나간 사례를 두 가지 분석했습니다. 하나는 철도 파업이고 두 번째는 밀양 송전선로 사례입니다. 사례 분석을 하면서 제가 어떤 점에 서는 정부가 나름대로 잘했고 어떤 점에서는 좀 문제가 있었는지 분석을 한번 해봤고 그 같은 분석을 토대로 해서 이슈화 전에는 선제적으로 대응하는데 밑에 있는 것처럼 이런 방법으로 두 번째로 현재화됐을 경우에는 전략적 대응을 하는데 기획협업이라든지 홍보 프레임 만드는 것 등을 통해서 그 다음에 거기서 끝나야 되겠지만 이슈가 아주 장기화되는 고질적인 이런 것에 대해서는 맞춤형 대응을 하겠다고 하는 대안을 제시를 했고 자세한 내용 파워포인트에 나와 있습니다. 이 챕터의 마지막에는 파워포인트에 여러분들 관심 많으실 과제를 하나 저희가 또 예시를 했습니다. 지금 진행되고 있는 과제인데 유보통합에 대한 것을 이와 같은 전략에 의해서 어떤 식으로 앞으로 관리를 하겠습니다. 이제까지 이렇게 해왔는데 앞으로는 이 이슈화 전 현재와 장기화 이 정책 방향에 따라서 관리하겠다는 것을 예시로 넣었기 때문에 그걸 보시면 아마 이해하시는 데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직기강 확립입니다. 이것은 핵심 전략은 아닙니다만 정부 내에서 공직자의 공직기강을 총괄지고 있는 것이 총리실이기 때문에 이와 같은 핵심 전략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저희가 공직기강 확립에 대한 보고도 업무 보고 속에 좀 포함을 시켰습니다. 크게 세 가지 방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정 성과를 뒷받침하고 비정상의 정상화를 지원하는데 역점을 두겠습니다. 특히 그 국정과제 국정 성과 뒷받침에 있어서는 이 소국 행정과 부처 간 칸막이 타파에 역점을 두겠습니다. 또 적극 행정을 유도하고 적극 행정을 하다가 생기는 경미한 과오에 대해서 면책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으며 두 번째 그 전략에 있는 비정상의 정상화 지원을 위해서 그동안 잘못된 관행에서 비롯된 비리 척결 또 민생 현장의 구조적 부정과 비리를 근절하는 쉽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간단히 좀 설명을 드렸고요. 모레 저희가 보고를 하면서 작년도 국정과제 평가에 대해서는 다음 주 아마 국무회의 때 이 구체적인 내용을 저희가 올려서 그 법에 국무회의에 좀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레 보고에서는 지금 말씀드린 내용 정도를 가지고 일단 보고를 안으로 드리고 확정 짓는 절차는 오늘 정평의에 이어서 다음 주 국무회의 보고를 한 뒤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국무조정실이 그 모레 업무 보고를 통해서 전체 부처에 대해서 주고 싶은 메시지는 작년도 국정과제 추진을 나름대로 이렇게 랩업을 해보니까 국정과제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한 틀 마련은 나름대로 했다고 하는 자평을 할 수 있겠고요. 그와 같은 틀을 기반으로 해서 2년차부터는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를 내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린 여러 전략과제들을 통해서 또 부처에 저희가 140개 과제에 대한 개선 보완점을 개별적으로 전부 통보해 줌으로써 부처가 거기에서 시사점을 얻고 개선할 점, 보완할 점, 또 단순히 이행도를 높이는 게 아니라 성과를 올릴 수 있는 것들을 낼 수 있게끔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또 이달 중에 계속될 부처별 업무 보고가 있어 그런 내용들이 담겨질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함께 부처와 협업해서 작업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가 설명을 마치고 어떻게 질문하도록 할까요? 네. 예. 다음은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분께서는 손을 들어주시고 소속과 이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네. 국정과제 숫자가 총량이 바뀌는 건지 그거 일단 말씀해 주시고요.
지난 한 해 손톱 가시 관련해가지고 그 많이 말씀하셨는데 여기 지금 브리핑하실 때 보면 그런 내용이 전혀 빠져나가요. 규제 개선 관련해가지고 그것도 말씀하시고 세 번째는 그 규제 혁신 관련해서 효력 상실형 일몰제를 뭐 말씀하시는데 이게 어떤 개념인지 세 가지 좀 설명 좀 해주십시오. 우리 문 차장이 아주 굉장히 예리한 질문을 해주셨는데 첫 번째로요. 140개 국정과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작업 중에 있습니다. 지금 단정적으로 제가 과제 수에 대해서 말씀드리긴 좀 이른 것 같아요. 그렇지만 과제가 지금 140개가 있고 140개 밑에는 600개의 세부 과제가 있습니다. 아마도 140개 국정과제 숫자는 변동이 있을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보고 있고요. 다만 내용면, 어떻게 보면 퀄리티 면에서 내용 면에서는 좀 변화가 있을 겁니다. 그다음에 600개 세부 과제는 변화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뺄 것도 있고 또 일부 들어갈 것도 있고 또 조정할 것도 있기 때문에 600개 세부 과제는 분명히 숫자의 변동이 있을 거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140개 국정 과제는 조금 더 제가 작업을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숫자 변동은 지금 제 생각으로는 변동이 있을 것 같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과제명이라든지 과제명의 일부 변화, 예를 들어서 어떤 과제가 있는데 그 밑에 세부 과제가 한 두세 개 있는데 그중에 큰 변화가 있다면 과제명이 조금 막아될 필요성이 있다든지 내용의 퀄리티에서 틀림없이 변화가 있을 겁니다. 두 번째 그 손톱 밑 가시는 파워포인트 갖고 계시다면 33페이지에 66면 나와 있습니다. 이게 여기 지금 저희가 그 규제 혁신을 5개로 요약을 했기 때문에 사실은 6개입니다만 그 부분이 인포그래프스 빠져서 그런데 그걸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손톱 밑 가시 현장 간담회를 통한 기업 애로 지속하고 그 다음에 여기도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만 이 행정규칙을 통한 규제 신설 금지를 검토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소위 보이지 않는 규제들인데 규제가 이 행정 규칙, 예를 들면 고시라든지 지침이라든지 심지어는 행정지도 이런 것들로 인해서 이루어지는 규제들이 사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법령으로 수준을 올리는 법과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수까지 올리는 작업을 저희가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차이가 뭐냐면은 입법 예고라든지 법제처 심사라든지 규계위 심사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행정 규칙을 통해서 행정부가 아주 자유재량적으로 신설할 수 있는 그런 규제를 소위 규제 법정주의를 통해서 법령을 올리는 부분을 저희가 지금 검토하고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세 번째로 효력 정지형 규제는 규제 일몰제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효력 상실형이 있고요. 하나는 재검토형이 있습니다. 우리 규제실에서 혹시 내가 잘못 얘기하면 얘기해 주십시오. 재검토형은 예컨대 3년이나 일몰을 걸었는데 그 기간이 됐을 적에 다시 검토해서 연장이 비교적 쉬운 것들이 재검토형입니다. 다시 일몰을 연장해 주는 거고 효력 상실형은 일몰이 끝나면은 규제 자체를 없애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같은 일몰이라도 효력 상실형은 아주 강한 규제를 폐지하겠다는 의지가 강한 일몰이 되겠고 재검토형은 재검토에서 필요성이 인정이 되면은 일몰을 연장해주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이 네거티브 규제 방식이 되면은 것들은 최대한 하고 그렇지 않은 것들에 대해서는 일몰제를 거는데 가능하면 재검토형 일몰제보다는 효력 상실형 일몰제를 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문체당 세 가지 다 하셨다? 예. 네, 전자신문 방훈지 기자입니다. 잠깐 세 가지만 먼저 첫 번째요. 저희가 궁금한 게 이제 과제 평가했잖아요. 140개. 근데 이 공개는 이제 다음 주 국무회의 끝나고 자세한 걸 공개하시잖아요. 근데 오늘 저희한테 준 거는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서 우수 과제가 몇 개, 그 과제 수랑 그다음에 우수 부처만 지금 나와 있는데 그럼 저희가 이제
5일날 보고를 하니까 저희가 쓸 수 있는 건 오늘 공개된 것만 쓸 수 있는 건지 아니면 예를 들어서 우수과제 29개를 더 추가해서 쓸 수 있는 건지 어디까지 하실 수 있는 건지 궁금하고요. 일단 요거 문제 대답해 주시죠. 네, 요거까지만 저희가 쓸 수 있는 건가요? 그럴까요? 예. 11조 나눠드린 그 파워포인트 11쪽 보시면은 그 슬라이드 21면이 있죠. 그 다음에 우리 방 부장 말씀하신 것처럼 앞에 이제 그 우수 몇 개, 미음 몇 개 있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제목 보시면 그 가로속이 아니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정확히 말씀드리면 다음 주 국무회의 법정 절차가 국무회의 또는 이 평가 보고대회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식으로 말씀드리면은 이제 저희가 다음 주 국무회의를 만약에 화요일 날 해서 이제 그걸 보고를 하게 되면 그때는 공개를 합니다. 그래서 이 우수과제, 보통과제, 미흡과제가 어떤 거고 하는 걸 다 공개를 할 겁니다. 다만 오늘 여러분들에게 자료에 나눠드린 것은 수요일 날 그대로 대통령께도 보고드릴 내용입니다. 저희가 아니라고 이걸 그렇게 그냥 저희가 다음 주 국무회의에 보고를 하기 때문에 뭐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하게 되면 너무 이 내용이 약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대통령 업무 보고 하기 전에 국무회의 다 해놓고 또 업무 보고에 들어가야 되면 또 그것도 또 모양이 안 좋잖아요. 또 도리도 아니고. 그래서 저희가 생각해낸 일종의 고육지계가 다음 주 국무회의를 하고서 전체 리스트는 공개를 하고 대통령 보고 때는 우수과제 몇 개, 보통과제 몇 개, 미흡과제 몇 개, 그 다음에 우수기관, 우수과제, 그 다음에 포상될 개인에 대한 거는 안으로 보고를 드리자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기자분들께 제가 부탁을 드린다면은 이 파워포인트 내용까지는 보다셔도 좋습니다. 그렇지만 미흡과제 전체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음 주 국무회의를 마치고 바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하도록 해주시고요.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4페이지 자료에서요. 3페이지요? 14대 전략국 평가 순위가 쭉 이제 14개 우선순위를 매기셨잖아요. 예. 그거는 국무조정실이 매긴 건가요? 아닙니다. 지금, 슬라이드 7면 말씀하시는 거죠? 4페이지? 4페이지, 예. 아닙니다. 이거는, 저희가. 범부처적으로 합의된. 아닙니다. 이것도, 저희가, 이것도 뭐 사실 아니라는 걸 써야지 정확한 얘기긴 합니다만은, 저희가 보도자료 4쪽에 보시면은 평가 방법이 있어요. 거기에 정부업무평가위원회가 있고요. 거기 위원장은 총리와 이제 민간위원장이 계시고, 그 다음에 그 평가위원회가 주축이 돼서 국정과제 평가단을 구성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평가위원 10명하고 민간 전문가 120명으로 단을 구성해서 거기서 한 것을 전부 종합을 해서 과제별로 매긴 성적을 가지고 만든 자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 저희는 창조경제가 순위가 10위여서 너무 낮아서 한번 해봤고요. 예. 잠깐만, 방 부장, 잠깐만요. 그게 이제 보시면은 좌우로 두 개가 있잖아요. 그죠? 좌우로, 지금 말씀하신 면에, 4페이지. 왼쪽에 있는 거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정평위에서 평가한 겁니다. 평가 전문, 평가단에서. 오른쪽은 달라요. 오른쪽은 국민 만족도 조사를, 제가 따로 한 겁니다. 그러니까 왼쪽 거는 평가단에서 한 거고, 오른쪽은, 국민 만족도 조사를 했는데, 조사한 내용이 평가과 거의 일치한다는 뜻으로 쓴 것입니다. 네, 중량 인포그래피스 3페이지에요. 네. 올해 우선순위 국정과제 17개 체감하고 50개 국정과제 우선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네네. 이 국정과제 50개가 지금 현재 140개 과제에 있는 것 중에 50개인 거죠? 그렇습니다. 이 50개가 140개가 부분집합입니다. 그러면 주식 인포그래피 표에 보면 네. 50개를 또 이제 올해 국정과제 운영 방향하고 또 합치하라고 이렇게 됐는데 다 오른쪽 다 숫자를 더하면 50개가 돼야 되는 거 아닌 건가요? 어떤 숫자 말씀하시는 거죠? FJ 조사? 네. 아니죠. FJ 조사는. 아니. 3페이지 보면 50개 국정과제가 있는, 그러니까 제가 50개 국정과제가 50개가 뭔지 이걸 몰라서 지금 물어보는 건데. 그거는 지금 여기 안 나와 있어요. 그거는. 그러니까 그거를, 예. 그거는
맨 밑에 3번 있잖아요. 네. 3번 보시면은 그 숫자 파란 거로 쓴 조그만 숫자 3, 7, 10이 있죠. 네네. 그걸 다 합치면 50개입니다. 아니, 다 합치면 지금 50개 훨씬 넘어요. 그래요? 경제혁신 분야가 48개 나오고, 국민영양이 그거는 저 중복돼서 그런 거죠. 과제별로 중복이 있어요. 어떤 과제는 그 경제혁신의 예컨대 규제 관리도 들어가고 이렇게 들어간 게 그러니까 그러면 아예 50개 과제를 쭉 리스트업을 알려주는 게 그래서 그것도 저희가 지금 50개 아니거든요. 그것도 아마 빠르면 1주 내에 전부 알려드릴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그 내용에 대해서 지금 조금 협의가 좀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이거 보고할 때 이건 리스트업은 안 들어갑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파워포인트에 나눠드린 자료가 업무 보고 그대로 보고할 내용입니다. 50개가 확정이 안 됐다는 소린 건가요? 아니면? 저희 내부적으로는 50개 등을 해놨는데 거기다 컨펌 작업을 아까 그 평가 결과 그 회의에서 이렇게 하듯이 그런 절차가 필요합니다. 예, 저 MBN 이곤열 기자입니다. 제가 조금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서 그러는데요. 네. 여기 파워포인트 4페이지에 보면은 이 국민 만족도 조사 결과가 있잖아요. 4페이지? 예. 예, 파워포인트로 되는 거예요. 네네. 14대 전략별 평가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그러니까 국민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한 만족도란 말씀이신가요? 이게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요거는 저희가 작년에 2번에 걸쳐서 이 전체 과제별로 14대 기조별로 국민들 대상으로 해서 만족도 조사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상반기에 한 번, 하반기에 한 번 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뒤에 잠깐 소개도 좀 돼 있어요. 그렇게 해서 조사를 했더니 이 14대 국정 기조별로, 그러니까 14대 전략이죠. 4대 기조, 14대 전략, 140개 국정과제잖아요. 14대 국정 전략별로 국민들 만족도 조사했더니 이런 순서로 나왔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오른쪽 거는 저희가 직접 조사한 겁니다. 이게 뭐 국민 몇 명 대상으로 조사한 거다 이런 거는 자세한 거는 이 자료에 있단 말이에요. 그거는 여기 자료에 없고요. 제가 말씀드린 그게 어디 있냐면 결과가 조금 나와 있습니다. 예를 들면 7페이지 하단에 있는 저 PPT에 국민 만족도 나오지 않습니까? 나오죠? 네네. 예, 그런 것들이 다 포함된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요거는 이 조사 대상이 몇 명이었는지 그거는 누가 1000명? 6,050명을 대상했답니다. 이게 조사 어떻게 했는지 그런 걸 좀 공개해야 되지 않나요? 이거 조사 어떤 표본을 대상으로 했다 이런 거는 좀. 그거는 평가실에서 얘기 좀 해드리면 되는 거 아닌가? 저거 할 필요는 없겠지. 너무 이제 좀 테크니컬한 부분이라서 대통령 보관이 포함이 안 된 거 같아요. 그럼 그건 따로 좀 설명을 좀 드리죠. 예. 지금 방 부장도 지금 질문을 하셨고, 우리 이 차장도 질문하셨기 때문에 그 4쪽에 있는 14대 전략별 평가, 취지는 다시 말씀드리면 왼쪽에 있는 거는 우리 평가단에서 점수를 가지고 평가한 것이고요. 오른쪽은 6,050명을 대상으로 한 국민 만족도 조사를 했는데 거의 평가단 결과와 국민 만족도 조사의 내용과 순위가 상당 부분 일치하더라 하는 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제가 슬라이드를 쓴 것입니다. 네, 그렇죠. 정혁수 부장님. 저 머리투데이 정혁수라고 합니다. 장관님이 브리핑에서 말씀하신 4대 기조별 평가나 국정과제별 전략별 평가 내용을 보면은 맞춤형 고용복지나 또 창조경제와 같은 대부분의 평가 결과가 이제 크게 미흡하거나 저조한 걸로 나와 있거든요. 근데 이제 2013년 국정과제 평가 총평, 이걸 보면은 노인이나 저소득층의 만족도는 상당히 높은 곳으로 또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경제 환경에 가장 취약하다고 생각되는 노인이나 저소득층이 어떤 부분에서 어떤 정책에서 크게 만족도를 느끼고 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우리 정차장도 아주 굉장히 날카로운 질문을 하셨는데, 앞에 이제 말씀하신 우수과제 비율이나 이거는 이제 평가단의 평가고, 뒤에 있는 이제 국민 만족도는 이제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6,050명을 이제 모수로 해서 조사한 것입니다. 근데 이 조사 내용이 많아요. 예를 들면은
이 만족도뿐만이 아니고 인지도 조사를 했어요. 예를 들면 그러면은 어르신 같은 경우에 기초연금이라든지 또 노인 일자리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계십니까? 그 다음에 만족도는 어떻습니까? 이렇게 한 거고요. 이 중소기업이나 청년들도 마찬가지로 중소기업 정책이나 청년 창업 취업 정책 같은 걸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만족도는 어떻습니까? 이제 이렇게 한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질문하신 거는 사실은 이제 분석이거든요. 왜냐하면 앞에 거는 평가단이 평가한 결과고 뒤에 거는 국민 만족도 조사니까 결국은 어떤 스페큘레이션이나 이제 분석을 할 수밖에 없는데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제가 얼핏 드는 생각으로는 이 중소기업하고 청년들이 보면 인지도가 높습니다. 정책에 대한 인지도 높은데 만족도는 낮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어떻게 보면은 상대적으로 기대 수준이 중소기업이나 청년들이 높다든지 또는 청년들이 취업 문제라든지 중소기업은 이제 중소기업 취업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 인지도 높은 반면에 정부 정책이 자기들에게 주는 그 효과나 이거는 낮게 느끼는 것이 상대적으로 큰 것 같아요. 반면에 그 어르신이나 저소득층은 물론 높다고 해서 뭐 절대로 높다는 수준은 아닙니다만 상대적으로 높은 것이 아무래도 그런 그 기대 수준이라든지 이런 것이 좀 상대적으로 좀 작용을 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요. 혹시 이 부분은 아마 우리 평가실은 준비가 되는지 모르겠는데 조금 더 분석을 좀 해서 이거는 뭐 팩트는 아니고 분석이죠. 그래서 조금 더 보완해서 좀 지금 말씀 지금 안 그러면 나중에 좀 알려주시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어디 정장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그 인지도라고 그러면 인지도라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제 만족도란 용어는 잘못 사용되는 아니요. 겁니다. 다른 개념입니다. 다른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인지도 조사도 하고 만족 조사했어요. 예를 들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청년이나 중소기업인들은 인지도가 높아요. 정책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어요. 상대적으로. 그런데 만족도는 낮은 거예요. 근데 어르신이나 취약계층은 인지도가 상대적으로 청년들이나 중소기업보다는 낮아요. 상대적인 개념입니다. 그렇지만 만족도는 상당히 높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좀 시사점이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어르신이나 노인 같은 경우는 이 정부 정책 홍보를 조금 더 신경 써야 되겠구나. 또는 청년이나 중소기업인들은 인지도가 뭐 높으니까 그렇다고 정책에 홍보에 신경 안 쓰는 건 아니겠지만 이 사람들이 원하는 그 성과와 체감하는 만족도를 올리기 위해서 뭘 해야 되겠는가 뭐 이런 쪽에 좀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네. 네. 추가로 질문하실 분, 예. KTV, 예. 의원 입법규제관련해서 청구입법 최대한 억제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못하는 걸로 하지만 진행된 거는 뭐 사후 분배라든지 뭐 추진 방향에 대한 부분은 국민이라겠지만 원칙적으로는 못하게 하겠다고 하면 혹시 내부적으로 그 정부 이전기관 중에 지금 세종에 있는 입법부처 같은 경우는 이 가장 큰 영향을 받게 되는 부처들이 아닐까 싶은데 실질적으로 그 업무 추진하는 방향, 또 새로운 정치 진행하는 방향에서 국회 태클이나 이런 부분을 보여서 좀 우려되는 부분이 생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완책을 어떻게 갖고 올 수 있는지, 뭐 예를 들면 지금 뭐 오바마가 행동행위로 삼겠다라는 신년제서라고 좀 기조가 좀 비슷한 것 같은데 정부가 하겠다고 어떤 방향을 잡으면 굳이 국회에 돈이 없는 분이면 본인 방식대로 가겠다라고 하는 어떤 독립선언처럼 좀 이게 제가 질문 취지를 제대로 이해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이해한 거를 기초로 해서 답을 드린다면 이제 의원 입법이 있고 정부 입법이 있잖아요. 정부 입법은 의원 입법에서 굉장히 복잡한 절차를 거칩니다. 부처 간 협의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입법 예고해야 되고, 그 다음에 법제처 심사 받아야 되고, 법령 심사 받아야 되고, 규제 심사 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 국무회의 통과해야 되고, 이 굉장히 복잡한 절차를 거치고,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 다음에 국회에 가서도, 숙려기간이라는 이런 것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런데 이제 의원 입법은 앞에 제가 말씀드린 게 다 생략되거든요. 법제처 심사 받을 필요 없고, 규계 심사 받을 필요 없고, 국무회의 통과도 필요 없고, 의원이 그냥 발의하면 된다는 말씀이죠. 그리고, 여기 지금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만, 19대 들어서 통과된 법안 544건 중에 82%가 의원 입법입니다. 정부 발의가 상대적으로 한 20%가 안 된다는 뜻인데, 이런 식으로 지금 의원 입법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의원 입법이 장점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이게 진행이 되면서 단시간 내에, 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장점이 있는 반면에
단점으로는 부처 간의 협의가 안 돼가지고 어떤 법이 여러 부처의 협의를 거쳐서 문제점을 짚어봐야 되는데 짚어보지 못한다든지 또는 우리가 지금 타켓을 하고 있는 규제 심사를 제대로 하지 못해서 규제 덩어리가 들어가는 거가 있다든지 최근에 그런 법들이 몇 개 있었습니다. 그런 것을 제가 문제로 생각을 하는 거지요. 다만 이 부분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국회의 입법부와 관련되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아주 나쁜 그 양태의 한 종조가 뭐냐면 부처가 이제 그와 같은 정부 입법을 하는 데서 너무나 이제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니까 의원에 가서 부탁을 해가지고 정부에서 해야 될 입법을 의원 입법 형태로 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걸 소위 청부 입법이라고 하거든요. 그 입법을 금지시키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만 정부가 그 큰 국정 운영의 방향에서 정말 부처가 합의를 보고 정말 이것은 아주 시급한 내용이라서 정부 입법이라고 하는 긴 절차를 거치기보다는 의원 입법을 통해서 하는 게 좋겠다고 하는 분명한 방향이 선은 아주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해놓고는 부처에서 이와 같은 청부 입법을 통해서 하는 걸 막겠다는 뜻입니다. 그 중에 더 나쁜 케이스는 부처에서 다른 부처에서 반대하니까 또는 반발하니까 또 규제 덩어리이기 때문에 규계 심사에서 이게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청부 입법하는 것들도 있어요. 그런 것들은 더더군다나 막겠다. 그리고 설령 그와 같은 지침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부처에서 청부 입법을 했을 경우에는 저희가 뭐 방법이 어떤지는 더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적절한 방법에 페널티도 좀 준다든지 하는 식으로 해서 청부 입법을 막겠다는 게 저희 취지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거는 그럼 그전에는 뭐 이걸 다 허용했냐면 그런 것도 아니고 저희가 기회될 때마다 제가 차관회의 때도 그러고 또 총리께서도 국무회의를 통해서도 청부 입법에 대해서 여러 차례 부처에다가 하지 말라고 하는 지침을 줬고 일부 경고도 주었습니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이 간혹 보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심한 경우 최근에도 그런 예가 있었습니다만 제가 뭐 그 예를 말씀드리면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특정한 부처랑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 규제 덩어리들이 들어간 법들이 나가서 문제된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이제 막겠다는 원칙이 하나고요. 두 번째는 사후 규제 내용 분석은 어쨌든 간에 뭐 청부입법이든 뭐가 됐든 의원입법으로 해서 통과된 법에 대해서는 이 부분은 저희가 상당히 조심스럽습니다. 국회하고 좀 많은 협의를 거쳐야 되는데 가능하면은 사후에라도 이 규제 영향 분석을 좀 해서 그 통과된 법으로 인한 규제의 영향이 규제의 비용이 이렇습니다 하는 것들을 좀 분석을 하고 공개하는 방향으로 했으면 하는 것이 저희 행정부의 바람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누차 말씀드렸지만 입법부와 좀 협의를 해서 조금 그 생산적인 방향으로 저희가 좀 가져가 보겠다는 그런 취지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추가로 질문하실 분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네. 저 CBS 박성영 기자입니다. 네. 이렇게 평가를 하셨으면은 상도 주시고 벌도 주시고 오라셔야 될 텐데 벌은 뭐가 있습니까? 질문을 굉장히 우회적으로 돌려서 이렇게 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작년에 저희가 이 평가 틀을 만들면서, 아시겠습니다만, 저희가 이 평가의 틀을 작년에 전면 개편했습니다. 그때에 내부적인 새로운 원칙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평가를 위한 평가는 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일이 되게끔 하는 평가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소위 가능한 동행평가를 해서, 부처가 그 국정과제의 성과를 달성하는데 국무조정실도 공동 책임으로 같이 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수과제나 또 미흡과제에 대해서는, 부처뿐만 아니라 저희 국무조정실도 저는 같은 책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로는 저희가 이 평가 시스템을 가능하면은, 알기 쉽게 좀 심플하게 했다고 했습니다. 과거에 이 평가 제도가 너무 복잡해가지고 참 이해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부처나 국민들이 보시기에 아주 단순하게 해서 이해하기 쉽게 하겠다는 두 가지 원칙을 세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이 평가의 가장 큰 목적은 140개 국정과제를 추진하면서
어떤 과제들은 잘 됐고 어떤 것들은 좋은 점이 있어서 그걸 분석을 해가지고 그거를 부채에 좀 확산을 좀 해야 되겠습니다. 자, 이런 걸 하니까 잘 되더라 하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잘못된 과제에 대해서는 마찬가지로 공통적으로 어떤 점들이 문제가 있어 잘못됐다는 것들 좀 알려주면서 이 개선을 하게끔 하고 동시에 각 개별 과제별로 저희가 전부 뭐가 문제고 뭘 보완해야 되고 뭘 개선시켜야 하는 것들 전부 페이퍼로 만들었습니다. 그 보고서가 제 기억에 맞다면 한 500페이지가 정도 될 겁니다. 그거를 개별 부처로 전부 주어서 개별 부처로 하여금 그 과제를 수행하는 데서 참고하고 개선하도록 하는 게 이 평가의 목적입니다. 아마 그 평가 보고서도 제가 정식 다 컨펌이 되면은 배포할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이걸 뭐 잘한데 못한데 해가지고 하는 데에 큰 목적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그게 제일 큰 목적이고요. 다만, 잘한 곳에 대해서는 저희가 포상을 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포상금도 주고요. 또 대통령께 보고를 함으로써 그 레코그니션을 시켜주는 게 또 큰 포상이지요. 그 다음에 과제별로도 또 저희가 포상을 하고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과제를 담당했던 실무 책임자들 내지는 실무자들로 저희가 포상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상대적으로 이제 좀 점수를 제대로 못 받은 애들 좀 많이 있겠습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따로 페널티 주고 하는 것은 없고요. 마찬가지로 굳이 페널티라고 한다면은 대통령께나 또 국무회의에서 그와 같은 내용이 서로 정보가 공유가 되고 하는 것 자체가 이제 일종의 페널티지요. 거기에 대해서 잘하는데 포상금 주듯이 못한데 예산을 뺐을 수도 없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평가의 목적이 2년차 이후에 특히 금년에 국정운영과 국정과제 추진을 성공적으로 해서 국민이 체감하는 그런 성과를 내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충 질문 드리겠습니다. 궁극적으로요. 대통령께 보고 드리고 그러면은 인사권자가 이걸 참고로 해서 인사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이렇게 분석하면 되겠습니다. 그거는 저는 제가 답변할 위치에 있지는 않습니다만 저는 그 부분이 그렇게 그렇게 작동되리라고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그 대통령께도 몇 차례 보고를 드리면서 짧게 보고 드릴 때가 있었습니다만 어디까지나 이 과제별로 어떤 점이 또 아시는 것처럼 또 대통령께서 이 각 과제별로 이 마이크로하게 많이 알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A라는 과제가 그러면 뭐가 걸림돌이 잘 안 됐고 뭐가 문제였고 하는 것을 가지고 부처가 계산하고 하는데 그 포인트가 있지 그걸 가지고 이 부처 사람에 대한 평가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잘된 부처와 과제와 사람에 대해서 포상하는 것은 그와 같은 것을 통해서 전체 공직사회에 대해서 인커리지 좀 시키고 사기를 좀 북돋아주고 하는 그런 측면이지 이걸 가지고 인사로 하고 하는 것은 저희가 이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평가의 목적이나 취지와는 전혀 맞지 않는 거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우리 다음 이 머니투데이 정영수 부장님 하시고 그다음에 우리 윤강원 부장님 이렇게 해서 순서로 질문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예, 장관님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네네. 저희 이제 박근혜 정부가 출범하면서 국민과 약속한 것들 중에 하나가 경제 활성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지난 1년간의 이 평가 결과를 보면은 경제 부흥 분야가 14%로 이제 제일 저조한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그 책임은 각 부처의 1차적인 원인이 있겠지만 한편으로 보면은 이제 각 부처를 총괄하는 게 저희 국무조정실이고 그렇다면 더 적극적으로 했어야 했던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그럼 국무조정실이 소홀했던 것인지 아니면은 부처를 이끌고 이제 협업을 해 나가는 과정에서 어떤 그런 어려움들이 있었던 것인지 좀 의견 부탁드립니다. 네. 굉장히 포괄적인 질문이신데. 그래서 첫 번째로는 제가 아까 다른 질문에서 답변 드린 것처럼 국무조정실에서 이 140개 국정과제의 총괄 추진 지원을 어쨌든 간에 책임지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 평가 시스템을 만들면서도 우수과제로 잘 된 것들이야 부처가
잘해서 좋은 점수를 맺고 그런 건 저희가 격려를 해주고 부처의 공으로 돌려야 되겠지만 잘못된 과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동행 평가를 하면서 같이 뛰면서 우리가 잘하겠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우리 정차장 말씀하신 것처럼 경제부뿐만 아니라 다른 26개 미흡한 과제에 대해서는 해당되는 부처와 저희 국무조정실이 공동 책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저희도 아주 이 공정하고 냉철하게 이 평가를 했습니다만 과제 하나 놓고 보면은 그 미흡된 과제에 대한 부처에 대해서는 저희도 마음이 아프지요. 그렇지만 저희가 같은 공동 책임을 진다고 하는 측면에서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요. 두 번째로 경제부흥 쪽 과제가 이 미흡 과제가 많이 나오는 원인은 다각도로 분석할 수 있을 겁니다. 아까 일반적으로 말씀드린 협업, 선제적 대응, 또는 입법 지연,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그거 외에 또 우리가, 분석을 해본다면은, 여러 가지 경제 상황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상황들 우리가 또, 예측하지 못했던 여러 가지 또 상황들도 있지 않았었습니까? 또 경제 활성화 문제, 또 이제 의원, 국회에서 이제 입법 지원 같은 게 큰 원인이 되고, 이게 굉장히 복합적입니다. 복합적이기 때문에, 저희가 일반적으로 분석한 그런 것들이 하나 있을 거고요. 있을 거고. 두 번째는 각 과제별 이유가 다 있습니다. 과제를 뭐가 부진한지가 다 있으면 이게 있을 거고요. 그 다음 세 번째는 그걸 둘러싸고 있는 큰 어떤 환경적인 원인이 이제 전반적인 경기 또는 국제 경제 환경, 또는 여러 가지 이제 국정 이슈에 좀 매몰됐던 것들, 사건, 이런 것들 다 같이 작용을 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 다 같이 좀 입체적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국무조정실도 같이 좀, 금년도에는 경제부흥 과제에 대해서도, 경제부처가 좀 많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공동 책임의식을 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우리 아시아투데이 윤광훈 부장님 질문하시죠. 네. 예, 장관님, 규제총량제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실패 원인으로 단순 규제수를 적용해서, 문제가 있었다. 그래서 규제 비용이라든가 파급 효과를 기준으로 적용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말 자체는 아주 당연한 이야기 같지만, 요거를 구체적으로 누구나 납득할 수 있는 기준을 어떻게 제시를 할 수 있을 건지, 물론 나중에 가봐야 알겠지만요. 해당 부처나, 지자체나 이 입장에서는 상당히 사활을 다툴 수도 있는 문제들인데, 그런 게 좀 어떨까 의구심이 좀 들고요. 또 한 가지 같은 맥락으로 지자체별 규제 지수 공포 같은 경우에도 이것도 이제 지자체별로 상황이 다 틀리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가장 비근한 예로 이제 수도권하고 지방하고는 완전히 이해관계가 틀리고 조건도 틀리고 목소리도 틀리고 이런데 그런 부분들이 좀 되게 객관적으로 비교가 될 수 있는지 이런 부분이 좀 뭐랄까 좀 염려가 됩니다. 예. 네네. 아주 정말 좋은 질문입니다. 누구나 다 당연히 의구심을 질문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부분이고 우리 임 부장께서 잘 질문해 주셨는데 제 답변은 이렇습니다. 규제총량제의 경우는요. 2004년도에 제대로 실효를 거두지 못한 이유를 저는 크게 두 가지로 봅니다. 하나는 건수 위주로 했고요. 두 번째로는 이걸 지침으로 했습니다. 방법을. 건수 위주로 하니까 한 건 들어가면 한 건 나온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면은 규제 크기를 만약에 숫자로 했을 적에 100이라는 게 들어가면서 나오는 거는 5짜리가 나오게 되면 이게 서로 간에 상응하지가 않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실패 효과를 많이 못 본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금년도에는 그런 점을 좀 타산지석으로 삼아서 첫 번째로는 규제 신설 비용을 기준으로 하고 현재까지 생각입니다. 아직 더 이제 검토할 점이 너무 많습니다만. 그러면 이 규제를 신설함으로써 예를 들어서 이제 어떤 환경 규제가 들어갔을 적에 거기와 관련되는 기업들이 규제에
그 법령이나 새로운 제도에 컴플라이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비용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거를 이제 기준으로 하겠다는 게 규제 신설 비용입니다. 을 기초로 하되 그 규제 파급 효과가 굉장히 큰 것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은 어떤 규제는 그 대상이 되는 그 규제의 대상이 되는 규제 효과에 영향을 받는 사람의 풀이 전 국민일 수도 있고 또 아주 작은 풀일 수도 있단 말씀이죠. 그래서 그 풀이 워낙 커질 경우에는 불가피하게 이 비용만 가지고는 할 수가 없고 그 파급 효과까지 보겠다는 게 저희가 현재 실무를 갖고 있는 안입니다. 그렇지만 확정된 건 아니고요. 이 부분은 지금 우리 규제실을 중심으로 해서 아주 치열하게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 외에도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규제 신설 비용뿐만이 아니라 그 규제가 생김으로써 나오는 어떤 사회적인 베네핏일 수가 있거든요. 그 베네핏까지 따져보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거가 될 겁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저희가 검토하고 있는 것은 규제 신설 비용을 기초로 하되 파급 효과를 봐서 그 파급 효과가 너무나 이게 명백하게 크거나 했을 경우를 보겠다 하는 것이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물론 제가 지금 말씀드린 그런 정도의 작업도 사실은 간단한 작업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금년 정기국회 때에 그 법안을 내는 것을 목표로 해서 작업을 해서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고요. 다만 앞으로 이제 검토하고 분석하는 과정에서 혹시 다소의 좀 신축성 있는 기준 측면에서 신축성 있는 검토는 충분히 가능하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뭐 혹시 좋은 의견 있으시면 저희가 주시면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로 이제 지방 규제 문제인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지방 규제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중앙정부 위임 규제가 있고 하나는 지자체의 그 자체 규제가 있습니다. 이미 그 위임 규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많은 작업을 해서 혹시 기억하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가 작년에 광역자치단체의 그 조례와 규칙을 전수조사를 해서 중앙정부에서 이미 규제를 풀었는데 중앙정부는 과연 이 조례와 규칙에서 어느 정도 반영했는지를 한번 전수조사해 본 적이 있습니다. 제 기억이 맞다면 지방정부의 조례 규칙 중에 한 20%가 중앙정부의 이 규제 개혁을 한 것을 반영하지 못했거나 또는 잘못된 방향으로 적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이 규제 통합 정보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방법을 통해서 저희가 중앙정부 위임 규제는 아주 타이트하게 관리를 할 것입니다. 두 번째가 이제 우리 윤부장이 질문하신 인덱스 문제가 지방에 이제 특히 자체 규제랑 관련이 많은데요. 이거는 지금 이미 이제 민간에서 조금 하고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저희가 이거를 주체가 어디가 돼야 될지, 안행부하고 이 정부 기관이 돼야 될지, 또는 공공기관이나 또는 필요한 민간과 같이 이렇게 협업해야 될지는 조금 더 검토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저희가 그 지자체의 어떤 규제 내용, 예를 들어서, 뭐 좋은 예인지 모르겠습니다만, 혹시 우리 규제실에서 조금 수정할 것 좀 해주세요. 예컨대 어떤 기업을 창업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뭐 공장 입지를 어떻게 한다 했을 적에, A라고 하는, 지자체하고 B라고 하는 지자체를 놓고 이 기업주가 고민하는데, 예를 들어서 그런 규제에 있어서 A라고 하는 지자체는 어떤 규제를 가지고 있고 B는 어떤 규제를 가지고 있고 이런 걸 비교할 수 있게끔 하는 거죠. 그래서 그걸 점수를 해보려고 그래요. 하려고 하고 또 이미 들어가 있는 기업의 어떤 만족도라든지 이런 걸 조사를 해가지고 인덱스를 좀 개발하려고 합니다. 다만 그 지자체 간의 그 여건 차이 이런 거는 그건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그 수도권에 있는 어떤 기초자치단체하고 예컨대 경기도 이천하고 예컨대 저 호남이나 영남이나 어디 광양이나 말이죠. 어디 이런 데하고 비교했을 적에 그 서로 간의 그 입지나 또는 이 환경적인 차이를 생기는 그건 어쩔 수가 없는 거고요. 다만 저희가 그런 인덱스를 개발한다면은 비슷한 여건에 있는 예컨대 농촌형 지자체라든지 또는 도농형 지자체라든지 뭐 비슷한 사이즈, 비슷한 환경 이런 것들은 충분히 비교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인덱스를 개발해서 할 적에도 예컨대 뭐 대도시가 될지 중소도시가 될지 농촌형이 될지를 나눌지 그거는 제가 좀 더 검토를 해보도록
그래서 서로가 그 국민이나 이 기업 하시는 분 입장에서도 충분히 비교가 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총 7분이 질문하셨는데요. 하나만 더 받을까요? 예. 예, 장관님, 예, 간단히 두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인포그래픽스 두 번째 페이지 보면 네트워크 분석의 가장 가운데 있는 게 투자 활성화 과제인데요. 네. 이 투자 활성화가 나머지 140개 국정 과제 얼마나 많이 연결되어 있는지가 일단 궁금하고, 이 가능하면 네트워크 분석 자료를 좀 더 큰 인포그래픽스로 받을 수 있는지 일단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 네트워크 분석하고 그 FGI 조사, 전문가 조사에 보면 여기 투자 활성화가 여기 전문가 조사의 경쟁심 분야에서 빠져 있는데 네. 이게 투자 활성화라고 하는 것이 이게 투자 활성화를 포함한 이 주요한 국민체감 17개 우선 국정 과제가 장관님께서 자주 언급하시는 일종의 국정 과제 킹핀 역할이 된 것인지 장관님 의견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고요. 간단하게는 의원입법도 규제 총론리에 포함되는지 그것도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네. 네, 이 차장 질문 고맙습니다. 역시 아주 날카로운 질문을 해주셨는데, 우선 네트워크 분석에서, 사실 이 네트워크 분석이, 예를 들면 아주 개량을 해가지고 140개 국정과제를 그런 정도로 정교하게는 제가 못 해봤고요. 각 과제 간의 상관관계를, 쉽게 말하면 정성적으로 판단을 해가지고 이렇게 쭉 선을 그어본 거기 때문에, 개량화된 사이언티픽한 에비던스까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그런 정도까지 자료를 저희가 하기는 좀 쉽지 않을 것 같고요. 다만, 요거보다 조금 더 구체적인 거는 따로 한번 할 수 있는 부분에서 제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FGI에서 투자 활성화 부분이 빠진 거는, 여기 원래 있는데 몇 개만 뽑아서 빠진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왼쪽 거는 140개 국정과제를 가지고 한 겁니다. 그러니까 제일 기본되는 단위, 엘리먼트가 140개 국정과제입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이렇게 모으는 이 점이 각 과제 몇 개 과제가 모여진 클러스터입니다. 예를 들면 투자 활성화는 제가 과제명은 국정과제는 뭐가인지 지금 여기 와서 모르겠지만 3개의 국정과제가 모여진 클러스터입니다. 대신에 이 차장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화살표는 굉장히 많이 집중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투자 활성화를 통해서 또는 다른 과제를 통해서 이제 서로 쌍방이 되는 건데 서로 간에 영향을 미치는 화살표의 집중도가 투자 활성화가 굉장히 높다는 뜻이 되겠죠. FGI 조사는 저희가 이 국정과제를 주거나 이렇게 이 전문가 조사이기 때문에 주고 한 게 아니고 상당히 룸을 많이 주고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용어 자체가 왼쪽 거하고 이렇게 딱히 맞는 그런 것들은 아닙니다. 다만, 아마 투자 활성화라고 하는 과제가 워낙에 이제 큰 범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여기 지금 FGI에 나와 있는 것들 일부 또는 나와 있지 않은 것들도 이 투자 활성화를 아마 간접적으로 포괄하는 그런 내용들이 많지 않을까 하는 게 제 추측입니다. 이거는 좀 실무적으로 조금 한 번 더 우리 이차장님께 좀 설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킹핀 얘기를 제가 한 얘기를 기억을 해주시고 얘기를 해주셔서 고맙고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 네트워크 분석을 140개를 해보면은 만약에 화살표 아주 쉽게 말씀드려서 화살표가 온 게 근데 10개 이상인 거는 좀 점을 키워보자. 이 점의 크기가 처음에는 온 화살표에 비례했어요. 어떤 건 크고 어떤 건 좀 중간치기가 있고 그랬었는데, 그거를 140개 가지고 한다면은 일정 크기 이상의 점이라고 할까, 면적이 나오는 게 17개가 넘을 겁니다. 그런데 저희는 이 17개 뽑은 이유는 금년도에 중점적으로 추진할 클러스터거든요. 근데 금년도에 중점적으로 추진할 클러스터는 아까 말씀드린 또 하나의 요소가 뭐냐면은 3대 국정운영 방향입니다. 경제혁신, 국민역량, 통일기반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으로 한정을 한 것이죠. 다시 말씀드리면 경제혁신, 국민역량, 통일기반이라고 하는 금년도 국정운영 방향이라고 하는 팩터 하나와 이 국정과제 간의
네트워크 분석에서 화살표를 많이 받은 거 플러스 FGI 조사했던 전문가들이 아주 시급하게 필요하다는 것들을 모은 것의 집합의 두 개의 공통 분모가 이 17가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런 의미로 본다면 아까 이창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숫자가 조금 뭐 킹핀이라는 표현을 내면 17보다 조금 더 적었으면 좋겠습니다만 거의 킹핀과 그 같은 개념으로 보시면은 이해하는 데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그 용어를 사용해 주셔서. 예,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 조선일보 우리 강 기자님. 네. 장관님 안녕하세요. 네.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나눠준 보도자료 보면 이 종이 보면 8페이지에 1차 과제는 80개, 2차 과제는 국민 제안 중심으로 선정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2월 달부터 7월 달까지 공모든 국민 제안을 받아서 선정한 거서 7월 달에 발표하는 건지 궁금하고요. 네네. 그리고 이게 7월 달에 발표가 되면 이게 반년 동안 실행한다는 건데 너무 기간이 짧은 거 아닌가 좀 의문이 들고 과거에 이제 국민 제안으로 선정된 과제가 있다면 어떤 과제들이 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파워포인트요. 파워포인트 27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어요? 그 27페이지 보시면은 국민 제안 밑에 이제 슬라이드로는 54페이지입니다. 찾으셨나요? 거기 보시면 국민 제안 288건으로 되어 있죠? 네. 네. 그게 1월 말까지 저희가 접수한 제안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는 4개의 박스에 나와 있는데, 사료 이중규제 일원화, 상과 권리금 보호 등등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는 거, 이게 얘입니다. 그리고 그 오른쪽에 보면은 정상화 검토 17건, 일반 민원 148건, 정책 참고 123건 돼 있죠? 네. 이 중에서 정상화 검토 17건이라고 하는 것이 그러면은 7월 1일에 발표될 정상화 과제 후보입니다. 나머지 일반 민원과 정책 참고는 정상화 과제까지 가는 건 아니고 민원성으로 해결해야 되거나 정책을 우리가 참고할 것들입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을 저희가 7월 1일에 발표하기 위해서는 아마도 6월 말이 될지 6월 중 될지 모르겠지만 적당한 시점까지 계속 받을 때까지 기다리는 건 아니고 계속 이제 검토를 해가지고 7월 1일에 2차 정상화 과제를 발표할 적에는 그거를 주로 토대로 해서 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물론 100%다 이 국민 제안만 가지고 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그런 것을 토대로 하겠다 이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24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어요? 이거 3페이지 앞에. 아까 질문 중에 80개 과제 중에는 이런 국민 제안 받은 게 몇 개인지 여쭤보셨잖아요. 네. 이게 지금 48개, 32개 합쳐 80개인데, 이제 요거는 48면입니다. 그 밑에 보시면 조그맣게 부처, 연구소, 전문가, 언론 등 의견 수령 약 900건 돼 있죠. 요거는 저희가 부처로부터 받고 연구소, 전문가, 언론으로부터 쭉 의견 수렴을 했습니다. 언론에서는 저희가 과거 1년 동안 언론에 난 기사나 특집 기사를 전부 분석을 해가지고, 아마 여기 계신 많은 매체에서 간접적으로 되게 도움을 주신 거죠. 해가지고 900건을 뽑아가지고 그 중에 80건을 추린 것입니다. 그래서 1차 과제는 국민 제안은 없었다고 보시면 되고요. 2차 제안은 거의 대부분 과제를 국민 제안을 토대로 해서 선정을 해서 7월 초에 발표를 할 예정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국민 제안 과제가 17건이라는 말씀이시죠? 지금 아니죠. 지금 80개 중에서는 없고요. 네. 그 다음에 요 27페이지에 있는 거는 1월 달에 우리가 이미 80개를 발표한 뒤에 국민 제안 받아보니까 288건이었는데 그 중에 17개는 앞으로 7월 달에 발표할 정상화 과제로 검토할 만한 것들이다 하는 거 이거 확정된 건 아니죠. 그런데 박스 안에 있는 상가 권리금 보호나 흡연 등록제 도입 이게 국민들이 제안한 과제란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예시입니다. 그럼 그게 국민들이 아까 말씀하신 무슨 전문가 언론인들 이렇게 포함된다는 거죠? 아니요, 그게 아니고요. 앞에 80개는 부처, 언론, 전문가, 연구소부터 저희가 쭉 한 게 900개 있었는데 그 중에 80개를 추린 거고요. 그 다음에 이 27쪽에 있는 거는
이제 앞으로 할 건데 이미 한다는 했어요. 그래서 288건을 접수를 했고 앞으로 몇 달로 접수를 해서 국민들로부터 일반 국민들로부터 그래서 그 중에서 2차 정상화 과제로 확정을 짓겠다 이런 뜻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나와 있는 3대 방향을 고취하고 국민이 원하는 분야에 집중한다고 되어 있는데 예, 어디요? 그 보도자료 보면 보도자료 예. 네. 그 3대 방향을 고취하고 국민이 원하는 분야에 집중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몇 페이지 말씀하시죠? 7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7페이지. 네. 네. 그럼 그것도 국민 제안으로 봐도 되는 건가요? 아닙니다. 그건 다른 얘기입니다. 지금 국민 제안은 비정상의 정상하고 8페이지는 7페이지는 국정과제 얘기입니다. 이것도 설문조사 하는 건가요? 요거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요겁니다. 그 인포그래픽스의 세 번째 장이 국민체감 17 국정과제 50 있죠? 그렇죠? 네. 거기서 좀 아까 설명드린 내용인데 이거를 뽑는데 그 3대 국정운영 방향과 국민이 원하는 분야를 뽑았다 그랬잖아요. 네. 이때 국민이 원하는 분야는 쉽게 말씀 이해하시려면은 아까 그 FGI 조사에서 전문가들이 하는 그 부분들 그걸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건 따로 제안받은 건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네네. 예. 그럼 이상으로 그 2014 국무조정실 업무보고에 대한 브리핑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 수요일날 잘 보고하겠고요. 이게 또 저희 홍보가 중요하니까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